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이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냉혹할이 많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유독 더 어둡고 지쳐 보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위태롭게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삐삐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서연은 손에 쥔 병원비 청구서를 무의식적으로 구겼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 이 두 개의 거대한 족쇄는 27의 그녀를 현실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최고의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자격증을 손에 쥔 그녀였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푼돈은 당장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지식은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검은 늪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빛 독촉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거절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현실적일 만큼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그가 이어 말했다. 저는 TK그룹 비서실의 박진수 실장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TK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은 곳. 그곳의 회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신을 왜?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보이스피싱일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사기일까? 그녀의 의심을 눈치챈 듯 박 실장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서연 씨의 학업 성적과 경력을 인상 깊게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TK타워 최상층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서연은 홀린 듯이 여의도에 우뚝 솟은
TK 타워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뽐내며 그녀를 압도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화려함과 고요함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게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서울의 정형을 발 아래 펼쳐 보였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박진수 실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화면 너머의 목소리처럼 빈틈없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회장실은 거의 축구장만 한 크기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TTA 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30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노련한 거물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들을 능가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는 서연을 잠시 훑어보더니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강태준은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 씨,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 천재.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군. 그는 비웃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부친이 남긴 사채 5억, 모친의 병원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고, 동생은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휴학 중. 맞나?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한 신상 조사를 넘어 그녀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서여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 개인 재무관리 비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TK그룹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야. 오직 나, 강태준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특별 프로젝트들을 처리하는 역할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연봉은 10억, 계약 즉시 선금으로 3억을 지급하지. 물론 세금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한다. 이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10억.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돈이었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 어머니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으며 동생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녀에게 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만족감의 표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질 거야. 중요한 건 딱 2가지. 나의 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완벽한 비밀 유지. 자네가 보고 듣고 처리하는 모든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물론 그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게 될 거야. 위반 시에는 자네가 받은 것의 100배를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네와 자네 가족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그의 말은 부드러운 협박이었다. 꿀처럼 달콤한 제안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웠다. 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분석적인 두뇌는 이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었다. 특별 프로젝트, 절대적인 복종, 완벽한 비밀 유지. 이 단어들은 불법적인 일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 빚쟁이들의 욕설, 동생의 좌절된 눈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합법과 불법, 윤리와 생존의 경계선에서 그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내적 갈등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묵직한 만년필도 함께였다.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이서연 씨. 이 문을 나가면 자네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이 펜을 잡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조항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연봉과 선금 액수가 적힌 부분에만 고정되었다. 그 숫자들은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만년필을 집어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서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 이름 3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거두어 드렸다. 그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고 박 실장은 곧바로 서류 가방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3억 원의 현금이었다. TV에서나 보던 돈다발의 무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멍하니 돈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사람이야. 박 실장이 앞으로의 일정과 거처에 대해 안내해 줄 거다. 당분간은 외부와의 연락은 최소화하도록, 특히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동정심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이 세계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가장 먼저 자네의 발목을 잡게 될 테니. 강태주는 이미 그녀에게서 흥미를 잃었다는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거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그의 소유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TK타워를 빠져나온 서연은 3억 원이 든 가방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 쥔 돈은 뜨거운 불덩이 같기도 하고 차가운 얼음덩이 같기도 했다. 이것은 구원인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가는 입장권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이라는 위험한 남자가 설계한 화려하지만 위험한 거래에
그녀는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심장에 내려앉은 불안과 공포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제공한 새로운 삶은 눈이 멀어버릴 듯 화려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로 가득 채워진 드레스룸, 한도 없는 법인카드까지. 그녀가 지난 27년간 살아온 비참한 현실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계약금으로 받은 3억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흉터처럼 남아있던 아버지의 사채 빚을 청산했고 어머니를 국내 최고의 병원 VIP 병실로 옮겼다. 동생에게는 휴학 신청을 철회하고 당장 학교로 돌아가라고 두둑한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표면적으로 이서연은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화려한 세상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박진수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외출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누구를 만나는지 상세히 알려야 했다. 가족과의 통화조차 지정된 시간에 감시를 받으며 이루어졌다. 강태주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가족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두는 동시에 그것을 가장 강력한 족쇄로 사용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동생의 학비는 모두 TK그룹의 이름으로 지불되고 있었다. 그녀가 만약 계약을 파기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이 모든 지원은 끊길 것이고 그녀의 가족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서연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들었다. 비싼 와인의 향기는 그녀의 씁쓸한 현실을 감춰주지 못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래의 대가였다. 본격적인 업무는 계약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회장실 안쪽에 숨겨진 그 공간은 오직 강태준과 선택된 소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는 서연에게 보안 등급 최상위의 태블릿 PC를 건네며 첫 번째 임무를 하달했다. 이노바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다. 겉보기에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평범한 IT 벤처기업이지. 하지만 그들이 가진 비공개 특허 기술 몇 개가 아주 쓸만해. 자네의 임무는 가장 효율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 회사를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자금 흐름 구조를 설계하는 거야.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단 한 톨의 잡음도 나와서는 안 돼.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오자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통해 이노바테크의 방대한 재무 데이터에 접속했다. 밤낮을 잇고 숫자로 이루어진 미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계사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누적된 적자, 방만한 경영, 기술 개발 자금의 압박, 교과서에 나올 법한 부실 기업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장부의 가장 깊숙한 곳, 수백 개의 계정 항목들 사이에 숨겨진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테크의 부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환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움직였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모든 길은 케이맨 제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몇 개의 유령 회사로 이어졌다.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서로 자금을 보내고 받으며 돈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명백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노바테크를 부실 상태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비자금을 이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TA 그룹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특허 기술 몇 개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돈 세탁 시스템 그 자체를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닌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가 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외부 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경영자였다. 유창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투자자들을 매료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존경받는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 그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냉혈한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 유령 회사 중 하나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자네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왜 자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잊었나?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TK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위험한 남자의 개인 소유물이었고 그의 범죄를 합법적인 가면 뒤에 숨겨줄 정교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회계 지식과 분석력은 이제 정의가 아닌 불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하는 완벽한 자금 구조는 누군가의 피눈물을 감추고 불법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쓰일 터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의 감옥에 갇혀 비명을 질렀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보이지 않는 창살은 더욱 그녀를 옥죄어 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무심코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용 태블릿 PC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보안 정책에 의해 차단된 접근입니다라는 붉은 경고 문구만 떠올랐다. 단순한 업무용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소름이 끼친 그녀는 개인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메시지를 입력하는 순간 수화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계음이 들렸다. 도청,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통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 화려한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 거대한 도시, 서울 안에서 그녀는 외딴 섬에 갇힌 조난자였다. 그녀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이 설계한 이 위험한 거래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보였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의 충실한 개가 되어 범죄에 동참하며 부와 안락을 누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거나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검은 물결이 그녀의 절망적인 마음을 비추는 듯 깊고 어두웠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서연은 강태준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저 무력하게 줄에 매달려 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그가 던져주는 데이터의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 거대한 범죄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찾아내는 것.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암호화된 거래 기록과 이중 장부를 대조했다. 수천, 수만 개의 숫자들 속에서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TK그룹의 서버 가장 깊숙한 곳, 여러 겹이 방화벽과 암호 속에 숨겨진 비밀 장부였다. 장부를 열어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노바테크 인수 건에 대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몇몇 년간 강태준이 TK그룹을 이용해 정계와 재계, 법조계에 뿌린 검은 돈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실명, 날짜, 금액,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특혜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TK그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증거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성공이 오직 능력 덕분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추악한 거래와 부패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장부 파일을 자신의 개인 보안 드라이브로 복사했다. 이제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이 장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계획이 실행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했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이노바테크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해외 유령 회사로의 대규모 자금 이체가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송금만 성공하면 이노바테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TK그룹의 소유가 되고 모든 불법적인 흔적들은 장부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터였다. 서연은 이 거래를 막아야 했다. 아니, 정확히는 지연시켜야 했다. 그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코드로 이루어진 국제 송금 프로토콜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복잡한 스위프트 코드의 중간 숫자 하나를 바꿨다. 8을 3으로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변경이었다. 수십 명의 재무팀 직원과 시스템 관리자 중 누구도 이것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오타 하나가 수천억 원의 자금 이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처럼. 그녀는 변경 사항을 저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어쩌면 강태준과 계약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TK그룹 재무팀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다. 예정된 시간에 도착해야 할 송금 확인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해외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거래 거절 신호를 보내왔다. 원인을 찾기 위해 모두가 분주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프로토콜 속에서 그 작은 숫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보고를 받은 다른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강태준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소란스러운 재무팀을 모두 물리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이서연 단 한 사람만을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서연의 등 뒤로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모니터에는 바로 어젯밤 그녀가 수정했던 송금 프로토콜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틀린 숫자 3 위에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밤새 확인했는데도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즉시 수정해서.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흥미로운 실수로군,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부드럽고 서늘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야. 단 하나의 숫자가 단 1만큼 빗나갔지.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말이야. 서연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어설픈 연기는 이 괴물 같은 남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회계사의 가면을 쓰고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의도라니요, 회장님. 당치도 않습니다. 제 커리어에 5점을 남길 이런 실수를 제가 왜 의도적으로 저지르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연기에 전혀 감흥이 없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던 그는 송금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젠 어머니가 어제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고 들었네. 미국에서 갓 들여온 신약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 다행히 그 병원 원장이 나와는 막역한 사이라서 말이야. 아주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해뒀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자네 동생도 아주 똑똑해. 이대로만 자라준다면 TK그룹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물론 불미스러운 스캔들이나 집안의 문제로 그 아이의 미래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은 없어야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는 대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패배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그를 얕보았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다. 결국 그녀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굴복에 강태준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차갑고 오만한 미소였다. 좋아. 지금 당장 내려가서 송금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1시간 주지.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서연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온몸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순도 높은 증오와 살이였다. 첫 번째 전투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어설픈 반격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를 파멸시키려면 그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려야만 한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이서연을 옥죄는 감시의 올가미는 더욱 촘촘해졌다. 박진수 실장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고 그녀의 통화 목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은 매일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도사리고 있는 듯 했다. 숨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강태준이 지시하는 모든 불법적인 자금 구조 설계를 군말 없이 해냈고 그의 앞에서는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유능한 기계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굴복에 만족한 강태준은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발톱이 완전히 무뎌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매일 밤 더욱 서늘하고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충차 혹은 성 안으로 비밀리에 잠입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했다. 문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였다. 강태준의 영향력은 언론, 검찰, 정치권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섣불리 누군가에게 접근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 있었다. 그녀는 업무 시간을 쪼개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보안이 철저한 TK그룹의 네트워크 대신 퇴근길에 잠시 들르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대포폰을 이용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TK그룹과 관련된 비판 기사를 썼거나 수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대부분은 의문의 좌천을 당하거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물러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한도윤. 시사 주간지 정의의 소리.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는 3년 전 거대 기업 TK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로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기사는 TK그룹의 편법 승계 의혹과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 정황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나오기 직전 기사는 돌연 중단되었다. 얼마 후 한도윤 기자는 정정보도 소송과 의문의 스캔들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퇴사해야 했다. 언론계에서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라면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한도윤에게 접촉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의 주변 역시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극도의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해외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VPN을 거쳐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극도로 짧고 간결했다. 3년 전 당신이 놓쳤던 TK그룹의 진실,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원하신다면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교보문고 역사 코너 조선 왕조실록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노란색 손수건을 들고 있는 여자를 찾으세요. 약속 장소를 서점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잡은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메일을 보낸 뒤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책을 읽는 척했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지치고 마른 모습이었다. 날카로웠던 눈빛은 세상사에 지친 듯 흐릿해져 있었고 잘 다려 입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 차림이었다. 그가 바로 한도윤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당신이군. 원하는 게 뭐지? 돈? 아니면 TK 내 권력 다툼의 하수인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불신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에 배신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녀는 군말 없이 가방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 이거부터 보시죠. 한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서연이 빼낸 비밀 장부의 극히 일부, 단 한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3년 전 한도윤이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끝내 증거를 찾지 못했던
국토부 장관에게 건네진 뇌물의 정확한 날짜와 액수, 그리고 그 대가로 TK건설이 수주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계약서 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맸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스모킹 건이었다. 한도윤의 눈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서연에게 돌려주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울분과 좌절, 그리고 진실에 대한 꺼지지 않는 갈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TK그룹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이 내민 증거는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기자로서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의 기회가 아니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좋소, 돕지. 하지만 조건이 있소. 모든 계획의 주도권은 내가 갖겠소. 정보의 공개 시점과 방식은 내가 결정할 거요. 당신은 철저히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해. 이건 우정이나 신뢰의 관계가 아니오. 우린 공동의 적을 가진 공모자일 뿐이야. 동의하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소 대신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적진의 심장부에 있는 내부 고발자와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복수를 다짐해온 외로운 늑대는 그렇게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연락 방법을 정했다. 직접적인 만남이나 통화는 절대 금물. 그들은 오래된 온라인 게임의 채팅 서버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전 게임의 비공개 서버에서 그들만의 암호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터였다. 모든 합의를 마친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다시 그녀의 황금 세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반역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르고 있었다. 이서연의 완벽한 복종은 강태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배신과 암투를 겪으며 동물적인 직감을 단련해온 남자였다. 그의 세계에서 저항하던 자가 이토록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굴복하는 경우는 없었다. 너무 순순한 복종은 언제나 더 큰 반역의 전조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자금 구조도를 내려다보았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설계. 그의 의도를 120% 만족시키는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느꼈다. 한 번 발톱을 드러냈던 맹수는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법이다. 그는 인터폰으로 박진수 실장을 호출했다. 이서연 말이야, 너무 조용해. 그 여자의 모든 걸 다시 체크해. 잠꼬대까지 알아내. 뭔가 있어. 내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날 이후 서연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박진수 실장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출퇴근 차량에는 과묵한 경호원 한 명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그녀가 잠시 들르는 서점이나 카페에도 어김없이 낯선 사내들이 주변을 맴돌았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장비들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 등급의 감청 장비들이 설치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거대한 유리 어항이나 다름없었다. 한도윤 기자와의 비밀 통신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개가 되었다. 약속된 시간에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들은 이제 한 단계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소통해야 했다. 남산 산책로의 특정 벤치 밑에 돌멩이를 놓아두거나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분필로 그들만 아는 기호를 남기는 시기였다. 강태준의 심리적 압박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향했다. 매주 허락되었던 어머니와의 면회는 갑작스럽게 금지되었다. 박 실장은 회장님의 특별 지시라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핑계로 댔다. 서연이 항의하려 했지만 박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잘났다. 이 모든 것이 이서연 씨의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조치입니다. 후원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이로울 겁니다. 후원자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줄을 쥐고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유일한 감정적 버팀목이자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였던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강제로 끊어지자 서연은 극심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심리적 공격의 정점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박 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VIP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의 다른 한 손에는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사진의 구도는 마치 자애로운 후원자가 아픈 환자를 위문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박 실장은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직접 병문안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가장 잔인한 경고였다. 나는 언제든 네 가족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다. 그때부터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종종 아무런 용건도 없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를 칭찬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어내려는 교묘한 탐색전이었다. 그는 약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찔러댔고 서연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와 어머니의 안위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한도윤 기자와의 연락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금 감정 없는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그의 앞에 서야 했다. 하루는 서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강태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강태준과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그 옆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준. 그의 미소에서 그녀는 약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 포식자의 잔인함을 보았다. 저런 남자에게 자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굴복은 곧 자신과 가족 모두가 그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두려움은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대신 그녀는 그 두려움을 연료로 삼기로 했다. 증오를 에너지로 삼아 더 차갑고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강태준을 완벽하게 속여 그가 가장 신뢰하는 칼이 된 다음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 그녀는 사진을 삭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흔들리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패배의 문턱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전사가 될 각오를 다졌다. 이 지옥 같은 황금 세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탈출구를 만들어낼 터였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을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강태준의 심리적 압박은 이서연의 두려움을 증오로 바꾸었고 그 증오는 다시 강철 같은 냉철함으로 벼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판을 끝내기 위한 치밀한 설계자이자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다.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칼이 되어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그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먼저 그의 의심을 완벽하게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서연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반항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야망과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현재의 자금 세탁 시스템의 몇 가지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미래에
금융감독 당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허점들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밤새워 설계했다는 새로운 자금 구조도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여러 국가에 걸친 복잡한 신탁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범죄의 청사진이었다. 이전의 방식이 단순한 자물쇠였다면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견고한 금고나 다름없었다. 넘섰다. 강태주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 정견한 설명과 완벽한 설계도를 검토하며 그의 표정은 서서히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제시한 방식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의 오만한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의심의 불씨가 꺼져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저항 정신을 꺾고 그녀의 재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해, 이서연 씨. 자네 같은 인재를 내 곁에 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야. 그는 즉시 그녀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과 전결권을 부여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성문의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순간이었다. 새로운 권한을 얻은 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TK그룹의 전산 시스템을 휘젓고 다녔다. 겉으로는 강태준을 위한 새로운 돈 세탁 루트를 개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 장부에 만족하지 않았다. 강태준과 부패한 권력자들이 나눈 이메일,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이노바테크 강탈의 전모가 담긴 계약서 초안까지 그녀는 TK그룹의 서버에 기록된 모든 범죄의 흔적들을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옮겨 담았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몇 단계에 걸쳐 암호화한 뒤 한도윤 기자와의 약속된 데드드롭 장소에 남겨두었다. 증거를 넘겨받은 한도윤 기자는 그 방대한 자료의 양과 파괴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 기삿거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엎을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자신처럼 TK그룹에 의해 짓밟혔지만 여전히 진실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소수의 동료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들은 한도윤의 작은 오피스텔에 모여 심판의 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할 기사 패키지, 온라인을 통한 원본 데이터 공개까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준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었다. 마침내 D-Day, 디기 D-Day가 정해졌다. TK그룹이 이노바테크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날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화려한 기념식을 준비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이 모일 그곳은 역설적으로 그의 범죄를 만천에 공개할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서연은 행사장 내부에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한도윤과 그의 팀은 외부에서 모든 언론 채널과 행사장 내부의 시스템을 장악하여 준비된 폭탄을 터뜨릴 터였다. 강태준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그의 위선과 탐욕을 고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올 것이었다. 기념식 전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내일 입을 화려한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가 갑옷을 매만지는 것처럼 그녀의 손길은 비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도윤 기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곧이어 답장이 왔다. 단 한 단어였다. 막을 올리지. 거대한 제국을 향한 처절하고도 화려한 반격의 막이 마침내 오르기 직전이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보았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이노바테크 인수 합병 기념식은 강태준 제국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 화려하게 치러졌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 주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모든 이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위대한 성공 신화에
또 하나의 화려한 훈장을 추가할 참이었다. 무대 뒤편 기술 스태프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이서연의 존재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가면 아래에서는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손에 쥔 작은 무선 송신기에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의 유일한 현실이었다. 기념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TK그룹의 성과를 찬양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강태준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마침내 주인공인 강태준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막힘없는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제국을 내려다보는 승리한 왕이었다. 서연은 그 오만한 연설을 들으며 그의 발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 송신기를 더욱 쉬어쥐었다. 초위선적인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기념식은 마침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다. 무대 중앙에는 계약을 위한 거대한 테이블이 놓였고 강태준과 인수되는 이노바테크의 대표가 나란히 자리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의 손끝을 향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IT 역사를 새로 쓸 역사적인 서명의 순간입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특별히 제작된 황금빛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는 잠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 뒤 계약서의 서명란으로 천천히 펜을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주머니 속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찰나의 정적, 그리고 곧이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혼란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뒤편에서 그의 성공을 찬양하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섬뜩한 붉은색 글씨와 함께 비밀 장부의 첫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곧이어 강태준이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음산하게 볼륨에 울려 퍼졌고 TK그룹의 자금 세탁 흐름을 분석한 도표가 화면을 뒤덮었다. 동시에 행사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한도윤 기자의 팀이 준비한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긴 웹사이트, 링크와 탐사 보도 기사가 전송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실시간으로 이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계약서 위에 펜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인애, 사리에 찬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꺼, 당장 저거 꺼.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박진수 실장과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방송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한도윤의 팀이 외부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행사장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스캔들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제국의 연회는 순식간에 파멸의 현장으로 변했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강태주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폭군처럼 그의 불타는 눈동자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군중을 훑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은 이서연.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똑바로 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조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정의의 심판과도 같은 눈빛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강태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믿었던 칼에 자신의 심장이 꿰뚫렸다는 것을. 그 순간 호텔 밖에서 여러 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이 도착한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왕의 통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 위 힘없이 떨어져 있는 황금 만년필을 비추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강태준 제국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했다. 기념식의 아수라장 속에서 분노와 몸 열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강태준은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충신이었던 박진수 실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재계 유력 인사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한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가 된 한도윤이 든든하게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범죄의 공모자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내부 고발자이자 정의의 심판을 이끌어낸 핵심 증인이었다. 그 후 몇 달간 대한민국은 TK 게이트로 들끓었다. 특별 검사팀이 꾸려졌고 연일 새로운 비리들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수십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강태준의 범죄 행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법정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강태준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결국 오만했던 황제 강태준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에게 부역했던 모든 이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TK그룹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되었던 이노바테크는 정상화되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되찾았다. 강태준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과 협력 업체들도 압류된 그의 재산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한도윤 기자의 정의의 소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우뚝 섰고 그는 이치었던 기자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디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서연은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고 막대한 포상금도 받았다. 수많은 로펌과 대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2번 다시 그 화려하지만 부패한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값비싼 VIP 병실이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요양병원이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또한 남동생이 마음 편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몇 달 후, 어느 평온한 가을날 오후, 서연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북적이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공원이 내다보이는 아담한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감시하는 눈도 옥죄는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일상의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의 한도윤 기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비장한 표정 대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2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거창한 대화는 없었다. 그저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작은 계획들을 나누었다. 한도윤은 자신의 언론사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서연은 작은 회계사무소를 열어 자신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에는 뜨거운 연애의 감정보다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넜고 마침내 각자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한도윤이 돌아간 후 서연은 그가 선물한 화분을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난 화분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쳤다. 그녀는 그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용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그녀도
위험한 걸에 갇힌 그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이겨낸 강하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간, 이서연이었다. 황금 세장은 부서졌고 그녀는 비로소 진짜 세상에서 자유롭게 날갯짓을 할 준비를 마쳤다. 어둠이 완전히 걷힌 하늘 너머로 찬란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